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 그 병과 죽음과 그래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그린 자기 자신의 저화상입니다. 이 팔이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겨져 있는 팔, 그리고 밝고 어둠을 대비시켜서 마치 죽음과 대면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성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이 많은 자화상들을 그리었는데 정말 독특한 자화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크 특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절규라고 하는 이 작품은 너무나 잘 아시죠. 2013년도 그때 제가 조사했었을 때가 2013년도였어요. 그때 그 크리스티 소더비에서 가장 비싼 그 작품으로 판매됐던 그림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로 알레고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창조적인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입력을 했었을 때 이 뭉크 작품, 절규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서 당시 신문에 이렇게 보도도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 자신의 어떤 인간의 정신, 감정, 자신이 자라온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죽음과 항상 함께하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겪고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실제로 그는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8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뭉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결국은 뭉크는 자신에게 어떤 불안과 질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 예술을 이끄는 그 방향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어떤 상황이지만 그것을 모두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를 예술에 쏟아부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죽음을 극복해 나가는 매 순간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그는 아마 매번 죽음과 대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남기게 되었고, 특히 그의 작품 안에는 자신의 자화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이가 14살 때 죽은 이후에 생각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손을 안고 있지만 동생은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 이제 표현주의 작품의 특징은 색감이나 물감을 통해서 감정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병실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의 모든 그림의 주제는 죽음, 불안, 질병. 그 자신의 어떤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 가족들 구성원들의 어떤 병, 죽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게 실제로 이제 자기 남동생이 결혼한 후에 죽었을 때 남동 그 안드레아스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를 했었을 때 함께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또 엄청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였던 카렌에게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쓰죠. 자신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병을 입원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신경쇠약, 약간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게 됐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 다니엘 야콥슨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한 8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이제 퇴원을 하면서 그 병원에 앉아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여기 안에서 보니까 마치 그 여전히 그 불안감, 붓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 그가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립니다. 1919년도에. 그래서 정말 그 고통 와중에도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남기죠. 한순간에 어때요? 머리숱도 없어지고 정말 겨우 그 의자에 기댄 채 자신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금방이라도 사실 그 쓰러질 것 같은 죽음의 사신이 와서 데리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목구비조차도 자세하게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려졌던 그림들. 그래서 이 색채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 뭉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눈병을 걸렸을 때도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눈병이 자신이 걸렸을 때 시력을 잃게 될까봐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눈 혈관이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체, 자신을 나체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모습, 어떤 공포감을 한층 극대화시켜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944년도까지 44년도에 사망했어요. 자, 43년도까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자화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상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이 파스텔로 그렸지만 자기의 어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자신만의 어떤 그 예술 세계,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어떤 화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만 설명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겠죠. 제가 이 에곤 실레를 들고 온 이유는, 자, 에곤 실레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곤 실레 하면은 바로 나오는 인물이 크림트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이 상징주의 그 미술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나오는. 네, 에곤 실레는 28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죠. 에곤 실레의 초상화들입니다. 에곤 실레는 주로 죽음, 성 이런 그림을 주로 많이 다루고 나체, 남성과 여성의 나체, 거기다가 그동안 미술사에서 볼 수 없었던 성기까지 직접 드러내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뒤틀린 모습, 그 감춰져 있던 추악한 모습, 그게 사실은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주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표정을 보니 상당히 좀 도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유스러운 그런 인물. 그가 그렸던 누드들이죠. 그래서 이 누드로 인해서 경찰서에 가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방 신세를 졌지기도 하고 태폐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성의 누드를 대상으로 특히 또 어린 나이에 어떤 여성들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미성자들을 유인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옥중 생활을 한 이런 아주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화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에서 누드라고 하는 것을 그렸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형화된 누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시각에서 표현되는 자유로운 누드는 어떻게 보면은 에곤 실레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성 세바스티아누스 누드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 또 그런 누드가 그려졌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종교화를 그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담 이외에는 누드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금지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수호 성인으로서 그 그림을 누드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린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자, 그래서 이 클림트와 만나게 돼요. 그래서 클림트가 어떻게 보면은 제자라기보다는 서로 교류를 나누면서 지냈던 그런 인물인데 클림트도 죽게 돼요. 클림트의 가족사도 좀 복잡한데 부모님 가족 중에 뇌졸중이 좀 많았어요. 뇌경색인가요? 근데 이 클림트가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자마자 스페인 독감이 그 합병증이죠. 그래서 죽게 돼요. 그가 죽었던 시점이 1918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가죠. 뭉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뭉크가 빈 그 불리에라고 하는 데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이 빈 불리에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작가들, 조각, 건축, 회화를 했던 그런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아카데믹한 것에 반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화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들인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클림트 소개를 해서 이 빈 분리에 참가를 하게 되고 클림트가 죽은 이후 클림트가 1918년 1월 달에 사망을 했거든요. 3월 달에 빈 분리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시에서 엄청나게 이 에곤 실레의 작품이 많이 팔리게 됩니다. 명성을 얻게 되죠. 클림트 다음으로.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명망을 이제 갖게 된 그 시점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클림트가 그 에곤 실레가 당시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클림트와 이제 교류를 나누었던 그 장면들. 클림트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에곤 실레가 이 1918년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이 에디트라고 결혼을 했는데 에디트가 당시에 임신 6개월이었죠.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상상하면서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트는 스페인 독감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에곤 실레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평소에 이제 에곤 실레가 모델로 많이 그렸던 자신의 부인 에디트에 관련 작품들이고 이 작품은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마지막 작품이다. 에디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그린 것이다라고 이야기.
얘기하는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상당히 에곤 실레는 여성 문제가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스토리들이 조금 있는데 어찌됐든 이 에디트를 만나서 이제 정착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는데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스페인 독감에서 바로 사망하게 되는. 그래서 병임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죽게 돼버리는 것이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인간으로 하여금 좀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에곤 실레가 사망했었을 때의 사진 모습이고 리드 마스크를 만들었던 평소 때 이런 그 사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페인 독감까지 패스트에서 근데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렇다면 이제 개개인들의 갖고 있던 어떤 질병, 전염성을 갖고 있는 간염성 질병도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프랑스의 몽마르트라고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19세기 때 몽마르트는 그 부르주아의 어떤 문화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저항하는 하나의 어떤 기호로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죠. 그래서 가난하고 또는 새롭게 어떤 예술을 향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파리 외곽 지역인 몽마르트에 옮겨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서민 생활들이 즐기는 어떤 막 카페라든지 극장, 서커스 이런 그 주점들이 자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마네, 모네, 드가 인상주의 화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와 조르주 블라크 같은 경우에는 입체주의 화가들이죠. 그 외에 또 뭐 소설가인 에밀 졸라, 그다음에 쇼팽, 음악가, 수잔 발라동이 이렇게까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너무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 그림을 당시에 유학을 가려면 이제 프랑스로 많이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아카데믹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몽마르트로 가면 오히려 많은 사람 화가들과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가 1회부터 8회까지 이렇게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참여해서 전시를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눈에 보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쫓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어떤 형태가 갖고 있는 고유색이 있는 게 아니라 빛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대기의 공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그 빛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시점이 이제 인상주의 화가이고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인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네가 그렸던 이 그림 중 특히 이 해돋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통해서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상주의가 명명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 평론가였던 그 루이 르로이가 이 르 샤르바르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그 인상이 확실하지만 벽지처럼 유치하다라는 말에서 인상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림이 그 전에는 완벽하게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림, 아카데믹한 그림을 보다가 여러분이 아마 그 시기에 이 그림을 봤었으면 도대체 정말 이 그림을 그리다 만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모네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색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빛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검정색은 인상주의에서는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어두움마저도 빛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까메오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임종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임종마저도 어떤 사실적인 것보다는 인상을 남기고 저희들에게 남긴 거죠. 그래서 결핵으로 사망한 화가들도 많고 그의 부인들도 많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1919 이 시기에 19년도에 많은 그 화가들이 그 결핵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시각각 루앙디성당 아주 유명하죠. 뭐 아침에 가서 새벽에 안개가 썼을 때 뭐 다양한 빛을 탐구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건초도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연작 시리즈가 나옵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빛을 탐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그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빛을 탐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는 거죠, 주제를. 그게 대부분 야외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가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바로 이게 물, 빛에 의한 진동, 그다음에 물에 의한 반사들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말년에 해당하는 그때는 이 지베른이라고 하는 그 종원에 자기가 실제로 종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일본식 당시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식 판화도 유입이 되고 일본식 정원을 이 지베르니에다가 실질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베르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림의 주제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빛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백내장은 일반적으로 이 눈의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물이나 대상을 볼 수가 없는, 색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한마디로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 안과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때는 이제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단계가 아니었지만 그가 수술을 감행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지베르니 정원의 그 아치형의 정원들, 이 그림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일본식 다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추상과 같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결국 그가 유년 시절부터 빛을 탐구하기 위해서 특히 이 해안가를 따라서 거의 이동을 하면서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강렬한 빛, 물 위에 비친 빛이 이제 그의 눈에 상당히 자극이 되었고 결국은 백내장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어요. 샤를 쿠틀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오른쪽 눈을 나중에 이제 홍채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1923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이렇게 점점 추상의 어떤 형태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추상 미술을 누가 먼저 탄생시켰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인물들을 거론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추상 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은 1940년도, 50년도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모네에 의해서 추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눈에 보이는 빛을 탐구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인상주의는. 그래서 모마, 뉴욕의 모마 미술관은 추상 표현주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곳이 뉴욕 현대 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네의 작품이 이렇게 큰 대작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에 어떻게 보면 추상을 열었던 인물이 모네이고, 그 모네는 자신의 질병인조차 백내장을 통해서도 어떤 추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잭슨 폴록은 순간적인 그 제스처, 뛰어다니면서 물감을 흘리고 뿌리고,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추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르누아르를 들 수가 있는데,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제 살았던, 거주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르누아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깬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르누아르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림을 항상 즐겁고 유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인데 그 자신의 삶, 그 예술이 즐겁고 유쾌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신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르누아르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어렸을 적에 무슨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고 가난한 어떤 노동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돕고 싶어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기술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도자기 그리는 법을 배우고 이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미술 교육을 직접적으로 어디서 주로 많이 받았냐면 화실, 유명한 화가의 화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글레이즈라고 하는 그 화실에서 머물면서 이 그림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렸던 대표적인 작품이죠. 이 갈랑드에 있는 이 무도회라고 하는 작품인데, 당시 이 그림을 그렸을 때도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자세히 보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 위에서 빛이 투과됐었을 때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의 등에도 반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살롱에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화가들이 살롱에 작품을 제출했었는데 그때의 그림들은 정말 사실적인 아카데믹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다수 그림의 내용들은 신화의 내용들 이 줄을 이었는데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상들을 담는 그림들은 거의 이 살롱에서는 보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민들의 생활상이 등장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 반점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미화시켜서 그리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잘린 화면. 이 전에는 사진술이 이때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항상 그 그림의 주인공 주제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깨가 잘린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사진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운 이제 그림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몽마르트에 가면은 이 몽마르트 미술관이 있어요.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거주했던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특이하게 이제 정원에 나가면 이 르누아르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네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르누아르가 이 몽마르트에 지내면서 이곳에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고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여기 그네가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역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인상주의 화가들은 부서져서 흩날려 버릴 것 같은 그리고 어떤 그 순간의 어떤 느낌, 인상을 담기 때문에 여러 번 붓질을 덧칠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마치 미완성된 그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상주의 화가들의 주제는 당시 생활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나누고 교류하는 그래서 몽마르트 자체도 많은 예술가들이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자신들의 의견들을 지지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여기서도 그래도 아직은 그 사실성들이 많이 드러났죠. 단지 자연스러운 어떤 포즈들 그리고 그때의 어떤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달라진 시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1918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60살 사실 이후부터는 관절염에 그가 많이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목욕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르누아르가 많은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둘의 그림만 비교해서 보더라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르누아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화가의 뜻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 그림을 보면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집에 가도 르누아르의 독서하는 소녀라든지 피아노 치는 소녀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목욕한 여인들 1884년에 그려진 작품에서도 상당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1918년 그것은 바로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60세가 되던 해부터 그때가 이제 1903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손이 이렇게 새 발톱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에다가 붓을 고정시켜줘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혼자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이 그래도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런데 인생이란 끝없는 휴일이다. 끝까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가 당연히 다양한 색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붓터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자유자재로 다채로운 색의 변화, 이 색의 변화가 이 부분은 엄청 다양한데 여기는 단조롭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고통은 사라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그의 어떤 삶이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지킨 대표적인 그래서 예술가 중에 다 괴롭고 처절하고 질병이 노출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또는 행복하게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르누아르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요. 다양한 어떤 색감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화가가 이 로트레크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로트레크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접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귀족의 명문집 귀족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태어났어요. 그 알바 공작이라고 하는 그 알비에서 그 출신한 그 귀족 그 계급에서 태어났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부터 몸이 많이 연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4살 때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이제 골절이 되는 그런 어떤 비운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이 양쪽 다리를 이제 성장을 정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장 장애, 저신장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과학자들은 정확하게 로트레크의 어떤 성장 과정, 그리고 친지의 증언, 그리고 주변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가 결국은 어떤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훗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꾸르몽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게 돼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나중에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근데 그 불화의 원인은 결국은 아들이었겠죠. 성장하지 못하는 아들. 그래서 대신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꾸르몽 화실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텐데, 인상주의 화가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수업에서 이야기했었네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곳에 고우라든지 시슬레라든지 이런 화가들이 꾸르몽 화실에서 모여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흐와 로트렉은 직접적인 교류를 그곳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친교를 맺고, 또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옥교의 판화를 통해서 일본의 그 다양한 색감들, 평면적인 제작 기법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로트렉은 어디에 주로 거주했냐면 물랑루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당시 물랑루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연을 하는 카바레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용수들, 가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마를 때는 세탁부, 매춘부들이 아주 많아 기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장면들을 화폭에 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정말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회에서 위축되고 소외됐던 사람들을 그림 안에 끌어들인 인물이 바로 로트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지금 앞에 보여지는 이 장면은 이 세례가 그린 개업 포스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랑루주가 오픈을 하면서 그 물랑루주를 알리는 포스터를 이 세례라는 인물이 처음 그렸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로트렉이 그걸 맡게 돼요. 그래서 로트렉이 사실은 포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포스터를 통해, 포스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미술관 안에 위대한 예술 작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 포스터는 어떠한 그 속임수도 없고 현장감, 그다음에 사실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게 포스터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포스터를 볼 수 있는 거죠. 삶과 예술이 결합한 그래서 목판화를 통한 포스터를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던 이유도 그의 삶과 연결이 되었다. 성장장애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의 사촌과 같이 이제 이 물랑루주를 방문했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건데,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저기 있죠. 키가 큰 남자 밑에 조그만 로트렉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물랑루주의 안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남기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결국은 그 예술과 인생 그 자체 하나의 간격도 없다. 거의 경험적인 어떤 투영으로 된 그것을 그대로 드러냈고, 또 포스터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도 드러냈고요. 그래서 그가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당시 어떤 그 무희들, 춤을 추는 무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랑루주의 사람들의 그 일상의 모습들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릴 수 있었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 이제 매춘부들이 상당히 이제 일정한 그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 그림으로 남기는, 이 그림을 허락할 수 있겠어요? 이 모델들이. 그런데 그만큼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현장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트렉은 결국 어떤 삶의 기록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보는 삶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나의 자아상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삶을 그림으로 그릴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이성 또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그 신고전주의 작품처럼 뭔가 좀 더 꾸미고 좀 그럴듯하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정말 들여다본다는 것, 그것도 예술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 사실은 자신감이고 결국은 자신을 인정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련 없이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통해서 당시에 그 유명했던 이제 그 무도회 안에서 유명했던 잔 아브렐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 라굴키라고 한 여성은 엄청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포스터를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라고 하는 이 판화의 대중화가 그럼 언제 일어났을까? 이 판화는 제가 앞서 보여줬지만은 이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역에서 16세기 이때 많은 책자들이 발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파로 목판화들이 많이 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대중의 지평을 연 것은 거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까지 제작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트렉이 와서 어떻게 보면 예술의 새로운 작품의 어떤 지평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렉이 그렸던 그 작품, 이것은 로트렉이 고우를 그렸던, 고우가 카페에 있었던 작품을 그렸던 거고, 저기 왼쪽에 있는 건 드가가 그렸던 작품이고, 여기서 보면은 당시에 그 일반 서민들의 어떤 생활상, 저 왼쪽에 보면 지쳐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술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한 잔의 술을 통해서 자신과 그 사회와 어떤 그 관계에서 소통할 수 없었던 문제, 결국은 인간의 소외, 고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압생트라고 하는 술이 이제 상당히 고급 술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 술을 많이 그 사람들이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술에는 약간 중독성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들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압생트 색깔이 초록색을 띠고 있어서 뭐 초록 요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압생트가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저 위에다가 이 설탕을 사각 설탕을 올려놓고 압생트를 부으면서 이 또 물과 함께 이렇게 부어가지고 희석해서 먹었다. 독하니까 아주 저급한 그런 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가 되고 약간의 그 정신적인 질환을 좀 유발하는, 그리고 황시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우도 역시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압생트를 많이 마셔서 노란색을 많이 그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를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목마르트에서는 화가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압생트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10년도에는 이 금주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 이후에 다시 재생산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양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또 풍자했던 이걸 먹으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녹색 요정의 사망이라고 하는 경고문을 한 그 풍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롱마르트에는 이렇게 술 압생트라고 하는 그 장면, 그만큼 고단하고 지친 삶이죠.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 삶 안에서 또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을 또 꽃피워야 되는 그런 그래서 대부분 인상주의 화가들은 당시 시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후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 결핵은 이제 이 쇼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핵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런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화가나 또 예술가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부검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는 어때요? 뭐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심리적인 어떤 부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라크루아가 그렸던 쇼팽의 초상, 특히 이 몽마르트 이 시기부터는 그 예술가들이 서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딜리아니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딜리아니 어마어마하게 그 준수한 인물이죠. 그래서 뭐 미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모딜리아니입니다. 그래서 눈이 없는 그 여인을 이제 그림으로 남겼죠. 그래서 왜 눈이 없을까? 그 이제 지병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잔느라고 하는 여성.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글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질병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조선시대 때 후기 때부터는 초상화를 많이 제작을 해서 피부의 질환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초상화는 형과 영의 예술이다. 그래서 사람의 외형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까지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불교 문화가 싹 트어서 불화를 만들었다면 조선시대 때부터는 이렇게 불교적인 성격의 어떤 초상화가 아니라 초상화 처음엔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선 중후기를 지나가면서 이 초상화 제작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어떤 그 사물보다는 사진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안에는 그 사람의 품위, 성정까지도 다 드러내야 된다는 전신사조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어떤 그 피부 질환 또는 질병들을 조금 엿볼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림 어떻게 그렸냐?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다르면 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한 올부터 똑같이 그려야 돼요. 자, 이게 서양에서 그려졌을 때는 검버섯 다 제거하고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반증이라고 하는 질병, 것을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것은 이 1980년대 후반에 이 이성락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피부의학계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최근에 이제 미술로 또 바꾸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제가 대학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1980년대 그분이 이제 중반 때 이걸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언제 그때 접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사실적으로 초상화를 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조선시 후기 초상화를 보면 다양한 질병들이 사실은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백반증, 뭐 흑달, 다양한 것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형상을 통해서 정신을 표현할 수 있다. 아주 사실적인 표현만 표현하고 그 사람 인품, 성정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인물들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자세히 보니 다 얼굴에 이 곰보 자국이 많이 있죠. 이 두창, 마마의 흔적이라고 해요. 이것은 천연두를 앓고 났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천연두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선시 초상화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발열이나 수포 등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 움푹 팬 흉터를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근대 초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 말기에서 근대로 넘어갔던 그 시점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얼굴에 이 흔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천연두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악성적인 전염병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얼굴이 검어지고 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건지 간의 기능이 안 좋아서인지 흑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초상화를 통해서도 당시 그 병의 그 사람의 어떤 안색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홍상환의 그 초상인데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가서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넘기다가 초상화 집을 이제 넘기면서 초상화 집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넘기면서 봤더니 어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한쪽은 51세, 한쪽은 59세. 주름이 더 깊어진 것이 59세겠죠. 그리고 흰 수염이 났던 것이 더 나이가 든 것이겠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좀 더 그 붉은증이 있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너무나 사실은 신기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유럽의 모든 그 초상화들을 보면서 정말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깜짝 놀랄 텐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이미 우리는 이 초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성의 진수, 거기다가 사물의 외형만 그리는, 대상의 외형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드러내는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간염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 장면 이거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중간에 이 장면이 빠져 있었는데 2001년도 우리가 아까 아테네 질병 이야기를 했었죠. 흑사병이 등장하기 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플라토누스 전쟁을 통해서 등장했던 아테네 전염병,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1년도에 이 아테네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여러 무덤들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의학과 대학에서 미국의 있는 의과대학, 뭐 영국의 있는 의과대학 이런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전쟁은 고대 생물의 테러인가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논문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추정을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근데 잠정적으로는 장티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2450년 전 인류 최초의 기록 전염병의 증상을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누가 정리를 했냐면 이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 당시에 그 사람이 아테네 전염병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남겨놨었고 또 잘 아는 여러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이 투키디네스가 또 이것을 기록을 남겨놨죠. 자, 그것을 종합을 해봤더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 기침, 구토, 불면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2003년도에 중국에서 시작됐던 사스, 그리고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2019년에 발발해서 지금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 이 코로나까지 그러한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예술의 기원, 예술은 결국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게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활동에서 예술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한 예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생과 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톡이 생각나시죠? 그 전에는 어떤 그릇에 뭘 담아서 음식을 보관한다거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이 모래 사장에다가 이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V자형으로 딱 꽂아놓고 음식을 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그릇이라는 용도는 지금 똑같이 저희가 쓰고 있어요. 단지 재료적인 측면 또는 어떤 미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 거기다 어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어떤 그 형태와 재료적인 측면만 바뀌어졌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2450년 전에 발생했던 이 전염병의 특징, 물론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을 조금 느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의학과 미술이 만났던 지점, 그리고 전염병으로서 흑사병과 그다음 스페인 독감, 그리고 이 개개인의 화가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 화가들 너무나 많죠.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대표적인 분들만 봤는데 가장 또 제가 이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문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는 것이 사실 정말 힘들죠. 현대인들 누구에게나 정신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불안감, 기타 등등의 어떤 측면에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화가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신체적인 부검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검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